네, 지난 시간에 효정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왔죠. 그래서 오늘은 학습지를 간략하게 빈칸 위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와 수당제국 6차 시학습지 펴주세요. 자,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네, 광무제에 의해서 세워졌던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후한이 멸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삼국시대가 나타나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삼국시대를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면서 진나라가 생깁니다. 진나라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고요. 그치만 여전히 내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 유목민족을 우리는 오호라고 부르는데요. 5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이 유목민족이 침입하기 이전에 중국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진나라가 있는데 이 유목민족들이 화북으로 침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는 일단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정착을 해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과서 40페이지에 이 도식표를 보고 같이 보면 좀 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후한이 있었는데 후한이 멸망하면서 3국으로 나뉘어졌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런데 이 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였다. 사마염의 진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진시황의 그 진과는 한자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이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방 민족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나라는 남쪽으로 피신을 해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다섯 북방 민족이어서 오호라고 선생님이 했다고 했죠. 이 오호들은 여러 개의 나라들을 세우면서 막 난립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로 오호 16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은 이 유목민족들이 다스리고 있고 굉장히 정신없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에는 원래 중국은 한족의 나라잖아요. 이 한족이었던 동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북방에 정신없는 16개의 나라, 이 516국을 통일하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위로 통일을 했는데 바로 선비족이에요. 이 선비족이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있기 때문에 북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북조는 유목민족이었던 선비족이 화북을 통일하며 세운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위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었다? 네, 여전히 그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이 있었다. 자, 이 동지는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요. 송제, 양진 이렇게 한족의 나라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찬찬히 뜯어보면서 봅시다. 북위를 먼저 살펴볼게요. 북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북위의 유명한 왕이었던 황제였던 효문제는 바로 하나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선비족들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해요. 되게 신기하죠. 내가 선비족인데 선비족과 하지 마. 그리고 한족의 풍습을 좀 따라봐. 그리고 한족과 결혼도 해봐. 이러면서 하나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북방 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호환 융합이라고 하고요. 자,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북위에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은 바로 균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균일하게 땅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수나라, 당나라에게도 계승이 돼요. 이 체제와 명맥이 계속 계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남조를 살펴볼게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 내려가면서 남하를 하면서 이주를 하면서
이 유역을 창장강 유역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보급한 게 바로 벼농사를 보급합니다. 자, 벼농사를 보급해서 굉장히 먹을 게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도 남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국품 중정제를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북에서 이주했던 이 한족 지배층들이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을 누르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생겨나요.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럼 이 시대의 문화를 좀 살펴볼게요. 자, 북이가 있었던 북조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이었으니까 굉장히 강건하고 또 소박한 기풍이 있었고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문벌귀족들이 고위 관직들을 독점을 했잖아요. 기존 한족들의 문화인 거죠. 그러면서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조를 살펴보면 위쪽은 오랑캐라고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또 남조 자체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러면서 등장한 사상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노장사상 그리고 청담사상입니다. 이 청담사상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림칠연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약간 속세를 떠나서 혼란스러운 정치 이 속세에서 떠나서 막 산이나 막 골짜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을 노래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굉장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작품들이 귀걸의사, 여사잠도 같은 작품들에 이런 경향들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북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한족이 아니라 선비족이지만 차별하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왕실의 환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대규모 석굴 사원들을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양나라, 송제, 양진 이 순서거든요. 양나라의 무제가 굉장히 불교를 승상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승려가 유명한 사람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바로 서역에서 왔던 구마라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마라지바, 네, 구마라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쿠마라지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동진의 승려였던 법현이라는 사람이 불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교만 유행했던 건 아닙니다. 도교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교의 두 종교가 등장을 해요. 바로 태평도와 오도미도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수용을 해서 태평도와 오도미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태평도, 오도미도 하면 이거 도가의 갈래에서 성립된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의 삶에 초점을 둔 도교는 황실에 수용이 됐고요. 민중성도 강했기 때문에 민중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1페이지 문제들입니다. 구품 중정제의 시행이 지배층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말해보자. 자, 여러분, 구품 중정제는 뭐예요? 지방에서 향품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지방에서 어떤 친구는 여론이 좋아. 저 사람이 인사성도 밝고 착하기로 유명해. 그러면 너는 뭐 이품. 또 어떤 친구는 막 너무 행실이 바르지 않고 막 도둑질도 하고 별로예요. 그럼 너는 뭐 칠품. 이런 식으로 품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계를 받은 사람은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 그런 세력들은 호족이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높은 품계를 받는 사람은 호족의 자제가 굉장히 많았겠죠.
대신에 낮은 품계를 받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들의 건강을 찾아보고 한족의 이주가 강남에 끼친 영향을 추론해보자. 자, 건강은 여기 있어요. 건강을 찾았죠. 자, 지금 봉진이 여기 건강으로 이주를 했어요. 강남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리 앞서 배웠죠? 네. 이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은 창장관 유역을 개발을 했고 뭐를 보급했다? 네, 벼농사를 보급했다. 그래서 강남의 경제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인구도 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조와 남조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봅시다. 자, 문화적 특징. 북조에서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이 나타났고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한 문화, 이뿐만 아니라 노장사상과 청담사상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나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위진남북조, 이런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다시 통일왕조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의 중요한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제인데요. 수문제는 부품중정제, 이게 부품중정제가 호족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폐지해버리고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을 이때 만들어졌어요. 참 좋으신 분이죠, 이 문제. 자, 그리고 이 과거제를 통해서 문벌 귀족을 견제했고요. 이들은 자꾸 세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면서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어요. 그리고 북위 이래 시행되던 균전제, 자, 북위의 균전제가 계승되었다고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조용조. 자, 균전제는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내라, 납부해라 하는 세금 제도인 조용조가 있었고요.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세금도 공평하게 내고 그 다음에 전쟁도 병농일치제처럼 나가는 거죠. 농민이라면 땅을 받는 농민, 성인 남성이라면 전쟁에 나갔어요. 이걸 부병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균전제, 조용조, 그 다음에 부병제를 통해서 재정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군사력도 증강했습니다. 수양제 같은 경우는 대운하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통일된 왕조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막 여러 갈래로 대운하를 만들어서 물자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대외 진출도 했는데요. 돌궐과 안납을 제압하기도 했지만 이 원정은 실패합니다. 바로 고구려 원정은 실패해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살수대첩 배웠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전쟁들과 대규모 토목사업, 그러니까 대운하를 만들려면 공사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수가 멸망하자 등장한 건 바로 당나라예요. 당은 이연이라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건국을 했는데 당태종이 굉장히 유명해요.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정관의 치라고 불려요. 왜냐면 굉장히 태평했대요. 그래서 대외 팽창도 굉장히 많이 해서 토번, 돌궐, 위구르를 복속했고 수의 율령체제를 계승하고 정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 같은 경우에는 서돌궐이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자, 이때 우리 삼국시대에 나당 전쟁 기억나죠? 그때쯤입니다. 멸망시키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영토를 확장하고요. 정복지에 이것을 설치해요. 중요합니다. 도호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기미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자,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신라에도 도호부가 설치되었잖아요. 바로 계림 도덕부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시행을 해서 기미 정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기미라는 말 자체가 말의 고삐 같은 그런 걸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말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삐를 이용해서 약간 당근과 채찍 주는 느낌으로 그 지방에 지방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직을 주고 네가 그 지방을 통치해라. 대신 내 입맛에 맞게 잘 통치해. 이렇게 좀 유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했다. 자, 율령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삼성 육부제가 있었고요. 지방에는 관리를 파견을 했고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수나라 때도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율령체제는 동아시아에 굉장히 퍼졌어요. 그래서 일본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런 당도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7세기에 들어서 돌거리나 토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8세기 중엽에는 위구르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했어요. 또 원래 우리가 균전제였잖아요.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단 말이야. 그런데 장원이 증가했어요. 귀족들이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부족해져. 공평하게 나눠줘야 될 땅이 부족한데 어떻게 균전제가 시행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붕괴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당나라,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균전제라는 토지제도를 토대로 세금도 공평하게 걷고 이것을 바탕으로 병사, 군사도 이렇게 잘 모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당연히 부병제도 붕괴가 돼요. 자, 부병제는 병농일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붕괴가 되니까 모병제를 실시해요.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이 점점 땅이 없어서 망하고 이 귀족들의 토지에 노비로 막 전락하고 막 유랑민이 돼요.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농민이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직업군인들을 모집을 해서 모병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때 당나라의 쇠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안사이난인데요. 안사이난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을 줄여서 안사이난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지방 절도사가 할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다수 농민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작농으로 몰락을 했고, 자, 공평한 토지를 받으면서 공평한 조세를 냈던 이 조용조 또한 붕괴가 되면서 양세법으로 변화합니다. 양세법은 1년에 2번 거뒀고요.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토지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소유한 땅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당이 멸망을 합니다. 바로 황소의 난으로 멸망을 하고요. 절도사였던 주전충에게 멸망을 합니다. 변방의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중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 멸망을 시키고요. 자, 당대의 문화를 좀 살펴볼게요. 당대도 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고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남지방에서만 굉장히 농업 생산량이 높았는데 화북지방에서도 높아지면서 2년 산모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약속 어음이었던 비전이 사용됐어요. 이제 내가 돈이 없고 이거 내가 나중에 며칠 날 결제해줄게. 자, 이런 약간 신용카드 같은 그런 느낌. 비전이 사용이 됐고요. 상인조합이었던 자, 행이 출현했습니다.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죠. 그다음 대외무역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이 일단 활발을 했고 정부에서는 시박사를 설치를 해서 무역을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의 문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상공업도 발달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들어오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문화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 유명한 게 바로 오경정인데요. 이 오경정이가 유교 경전 주석인데 과거에 수험서로 쓰였대요. 오경정이에서 시험이 나온대.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오경정이를 공부를 하겠죠? 딸딸 외우겠죠? 근데 딸딸 외우니까 시험에서 툭 치려면 툭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서 뭘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딸딸 외워서 똑같은 말들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고 이 오경정이만 딸딸 외우니까 사상의 획일화를 초래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 도교, 외래종교 모두 유행을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43페이지를 보면서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한 까닭을 말해보자. 자, 양제는 남북 간의 물자를 유통시키고 경제를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했다고 설명했고요. 이 대운하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남북을 잇는 운송로로 일부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당 때 정비된 통치제도. 자, 행정조직 뭐였죠, 여러분? 네, 삼성육부제였고요. 토지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북위에서부터 계승된 균전제가 있었어요. 이 균전제는 균이하게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였고요.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니까 조세를 걷었어요. 조용조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균전제 토지를 받는 농민이라면 당연히 군사에도 지금 여러분처럼 부병제, 자, 군사로 끌려갔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에 나타난 당의 문화의 특징을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살펴볼게요. 당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였다. 불교, 도교 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한 문화들,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들이 유입이 되면서 다양한 종교가 나타났는데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세워졌고 당연히 이 종교들의 신전, 사원들이 이 장안에, 당의 수도였던 장안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당대에는 아주 중국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동서 문화가 교류된 시대이기 때문이었어요. 당대에 이 동서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었냐 했더니 이 당나라가 도호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배 영역을 굉장히 넓혀갔을 뿐 아니라 비당들도 소통이 잘 되었고 또 당의 이런 정책으로 주변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교류가 더 많아지면서 아주 절정기를 맞았다. 이런 맥락으로 써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까지 다 마저 하고 끝냅시다. 위진남북조와 수당제국,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국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 당나라는 도호부를 설치해서 이런 나라들을 지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 당나라 때 성립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일본에서도 등장하고 당나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유교, 불교, 율령, 한자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기반으로 통치를 공고히 하고 중앙집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유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자,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점차 중국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지 전파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 수용이 언제냐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되었고 건축물도 활발히 나타났고요. 율령체제 이런 뭐 삼성육부제 관리 파견하고 뭐 관리들의 관복이나 뭐 이런 것들
당대에 확립이 되면서 주변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 문자로 기능을 했고요. 자, 그러면 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을 빠르게 살펴봅시다. 고조선 무슨 문화예요? 네, 맞아요. 청동기 문화예요. 아주 쉽죠? 그다음 삼국. 중국으로부터 이것들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율령, 유교, 불교 수용했고 점점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과 연합을 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세워서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을 좀 살펴볼게요. 일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본은 신석기, 우리나라에도 신석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신석기 문화가 있었겠죠. 조몬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몬문화라고도 합니다. 조몬시대. 이 조몬토기를 사용했고, 야오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와 철기를 전파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3세기에는 각지의 여러 소국들의 연합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야마타이국이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약한 왕국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4세기부터인데요. 야마토 정권이 등장합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무렵에 출현을 했고 6세기 중엽 이후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요.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은 아니었고 태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라서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수용했고 더욱더 중앙 집권화되었고 불교를 진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일본이 굉장히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카 개신인데요. 당시 일본은 당나라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유학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이카 개신, 우리 일본도 한번 바꿔보자 하고서 당의 체제를 모방해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던 거죠. 그래서 7세기 말부터는 일본도 천황이라는 군주칭호를 사용했고 일본이라는 말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조교로 천도를 하면서 나라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교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면서 헤이안시대라고 부르는 헤이안시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귀족과 호족의 장원이 확대되고 지방에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사무라이들이죠.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각지에서 날뛰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됐겠죠. 자, 9세기 말부터는 견당사가 폐지가 돼요. 왜냐면 당나라가 뭐 안사이나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다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당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일본 자체적인 것에 더 존중하고 발달시키는 국풍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가나 문자나 일본적인 특색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화 요소 우리 위에서 배웠죠. 아주 쉽죠? 유교, 불교, 율령, 한자입니다. 자, 유교가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동아시아에서. 자, 유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을 했고 황제나 왕의 권한을 뒷받침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줬죠. 중앙 집권화 될 수 있도록. 자, 고대 한반도와 일본에 성립한 국가들을 말해보자. 자, 한반도에서는 고조선, 자, 여러 국가들 나오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나왔다가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해서 남북국까지. 자,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일본. 자, 일본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나? 자,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타이국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3세기 때 이제 행사를 했고 4세기 때는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문화적 관계가 어땠는지 과연 살펴볼까요? 자, 고대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선진 문화들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를 배웠어요, 열심히. 그래서 삼국과 가야를 통해 일본은 율령이나 유교나 불교 같은 걸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일본도 그런 중앙 집권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자, 문제가 똑같네요. 자, 이건 패스하고,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도다이사 본전불과 같이 거대한 불상을 왜 일본은 마련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큰 거를 막 했을까? 동아시아에서는 불교를 수용한 다음에 왕족불 사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불상이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크게 군주의 권위를 나타냈다고 해요. 헤이안 시대의 문화를 설명해 보세요.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는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국풍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풍토에 맞게 문화를 발달시키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가나문자, 그리고 주택 같은 관복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적인 특색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송나라 배워볼게요.